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오늘 오전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일주일 전 사과문을 냈지만 불매 운동이 거세지자 직접 카메라 앞에 서기로 한 건데요. 정치권도 가세하면서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까지 떠오르게 된 스타벅스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첫 소식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19일 공개 사과문을 내며 용납될 수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수환 신세계 총괄 부사장이 광주 5.18 기념 문화센터를 찾았지만 5월 단체들의 항의 속에서 발을 돌렸고 이후 불매운동은 확산됐습니다. 5.18 영령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전하겠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오전 9시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탱크데이 행사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불매운동 총공세에 나선 여당은 논란 직후부터 스타벅스 출입자제를 당부했고 후보자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스타벅스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이렌 머그잔이 세월호 참사 조롱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연이어 스타벅스를 질타했습니다. 정부도 앞다퉈 불매운동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좋은 국내산 농산물로 만든 이런 차들도 많이 드셔주시면 너무 좋을 듯 하고요. 보수 진영은 여권이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며 맞불 공세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스타벅스 마케팅 논란이 각종 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용진 회장과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고발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강요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을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했습니다. 사흘 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언급했습니다.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 이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행정부 등의 불매운동을 강요하는 건 기업 운영 방해라고 했습니다. 또 정용진 신세계 회장에 대한 몰아세우기 압박은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과 공정성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정용진 회장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5.18 유공자 박하성 씨를 2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보신 것처럼 스타벅스 논란이 이념 공세로 번지며 기업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SNS 한마디에 과거 이벤트까지 줄줄이 소환되자 광고 문구와 상품명은 물론 출시 날짜와 행사 일정까지 다시 점검하는 분위기입니다. 업계에선 1년 365일이 쥐레밭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임유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역사 리스크, 기업들의 새로운 부담으로 떠오른 말입니다. 탱크데이 논란은 단순한 마케팅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광주 희생자의 투쟁을 모독하는 이벤트라고 직접 비판하면서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저질 장사치, 비인간적 막장 행태 같은 강한 표현도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놀란 건 그 다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사례까지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스타벅스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던 2024년 4월 16일 그리스 신화에서 뱃사람을 홀려 배를 난파시키는 사이렌 머그를 출시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악질 장사치의 폐륜 행위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대통령의 공개 비판으로 과거 이벤트까지 다시 불려나오자 기업들은 달력부터 다시 보고 있습니다. 제품 출시일과 할인 행사 날짜가 대구 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헬로윈 참사 같은 날짜와 겹치진 않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상품명과 광고 문구도 검수 대상입니다. 의도가 없었더라도 단어 하나가 특정 사건을 떠올리면 논란은 순식간에 번질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마케팅보다 리스크 검토가 먼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만 모든 날짜와 표현을 정치적 기준으로 해석하면 정상적인 홍보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불매 운동을 벌인다든지 너무 과도하게 좀 취업에 개입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들은 이제 무엇을 팔지보다 어떤 말과 날짜가 공격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여야는 나란히 충청으로 향했는데요. 스윙보터인 충청을 장악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들 하는데 초반과 달리 접전 양상을 보이며 판세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2박 3일 텃밭인 호나무를 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연휴 마지막 행선지로 고향 충남을 택했습니다. 믿고 뽑아주시면 당 차원에서 예산이면 예산, 법이면 법, 여러분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 21일부터 닷새 중 사흘을 충청과 대전 지역을 찾았습니다. 최근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신영환 후보 45.4%,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40.8%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한 달 전 다른 조사에서 신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대전시장 선거에선 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를 1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5명 중 1명이 부동층이어서 판세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 대표는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를 뽑아야 지역이 발전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통령도 민주당, 충남도지사도 민주당, 서천 군수도 민주당. 정 대표는 오늘도 제천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충북을 찾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년 만에 충청권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의 연을 강조했습니다. 저와 정말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지이십니다. 대전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흉기 피습을 당하고 수술 후 의식을 찾자마자 대전은요라며 선거 상황을 물었던 곳입니다. 공주의 전통시장에선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를 만나 덕담을 건넸습니다. 충청남도의 미래를 위해서 묵묵히 열심히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어 경남, 진주 등 영남권과 강원을 찾아 국민의힘 후보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평택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용남 후보. 앞서 저희 TV조선이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니 가족의 이름만 빌려준 거라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죠. 그런데 김 후보가 대부업체에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록해 월급을 주고 있다고 말하는 등 해명과는 배치되는 정황이 또 확인됐습니다. 고희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용남 후보가 2018년 자신의 가족 중 한 명과 대부업체와 관련해 나눈 대화입니다. 대부업체를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있다가 너한테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아니 그냥 뭐 찾아서 갖고 있다가 만날 때 주던지. 현찰 1,000만 원 이하까지는 뭐
은행에서 현찰로 찾아도 아무 저기가 없으니까. 해당 가족은 TV조선에 김 후보가 대부업체의 차명 운영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통화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몇 천만 원씩 넣을 테니까 나보고 약간씩의 수수료를 먹어라 이 소리네. 그렇지. 녹취엔 김 후보가 직접 대부업체에 가족들을 열어 취업시켜줬다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취업 많이 시켜줬다 지금. 아버지도 여기서 지금 월급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재수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는 거고. 실제로 TV조선이 확보한 김 후보 부친의 통장 입금 내역을 보면 차명 운영 의혹이 제기된 대부업체에서 매달 약 190만 원씩 입금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앞서 김 후보는 대부업체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저는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고 제가 거기서 무슨 급여를 받거나 배당 수익을 받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추가 녹취 내용에 대한 TV조선의 해명 요구에 김 후보 측은 가족사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 싫다며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 이어 충청권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킨다. 이런 그 믿음을 주시게 되면 유명한 지사 후보와 오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지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흔들림 없이 신의를 지키시는 한결같은 분입니다. 충청남도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하루 동안 충청 지역 3곳을 돌면서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이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이 다시 등장한 상황, 이건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를 할 것이다라는 거를 알지 못했어요. 유영아 의원을 통해서 계속 그 러브콜을 보내는 후보들이 많았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지난 22일에 이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는 것을 본 다음부터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한번 좀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선거를 치르면 장동혁 대표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선거의 구심점과 선대위원장 역할을 장동혁 대표가 해가면서 곳곳을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지원 유세를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를 찾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답답한, 나를 지원해줄 지금 중앙당 지도부가 없다라는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던 차에 박근혜라는 대안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해야 할 그 자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 지지층의 구심점으로 지금 그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판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거 탄핵 이후 9년 만입니다. 그동안 일부 후보의 예방을 받긴 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선 건 처음인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선 이유 뭐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근데 정치권이 이렇게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본인도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 정치를 보면 국민들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편을 갈라가지고 서로 싸우는 데만 집중을 하지 국민을 위한 기준을 만든다든가 미래를 위한 어떤 역사적 교훈을 만든다든가 모범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에는 거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세태를 생각하고 이런 정도의 세태면 나도 나서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는 그 보수에 지금 구심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수 결집, 그러니까 선거 승리를 위해서 중도 확장 이런 거는 이제는
생각해 볼 여유도 없다. 이제 오로지 우리가 뭉쳐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전략을 일단 틀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보수 결집만 있겠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도 있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결집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재명 정부에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과 무당층 그리고 중도층을 하나로 규합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중도층까지 규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집도키만 결집시킬 수 있을지 의견이 갈리는데 박 전 대통령이 구원투수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중도층, 뭐 무당층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아마 그렇게까지 결집시키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아마 사람들을 좀 인터뷰해 보면 이번에 뭐 때문에 나는 아예 투표를 안 할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돼요. 그거는 국민의힘의 과거 지지층이 분열돼 있고 그중에 일부 실망한 계층은 투표장에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마 그런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지층 결집이지만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의 어떤 좌절감 뭐 이런 데를 이렇게 극복하고 투표장으로 나가서 우리가 찍으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주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일 투표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본인을 지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투표장에 가지 않을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득이 될 거냐 뭐 독이 될 거냐 여러 얘기들이 많지만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 후보한테는 확실하게 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연휴 동안 이 충청을 찾았습니다. 과거 민주당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충남지사 선거 접전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민주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이 등판에 대한 좀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등판 자체보다는 등판해서 보여주는 현상이 더 중요하겠죠. 그 현상이 조금은 긴장을 해야 되는 현상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민주당이 그동안 자기 검열에 좀 소홀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선거를 대하고 국민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모범을 보이려는 자세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걸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좀 자세를 다잡고 선거를 치를 수 있겠다. 모든 전국 선거는 대부분 5%가 선거를 결정을 합니다. 분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40%까지 양쪽 진영이 결집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승부를 가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제부터라도 자세를 가다듬고 다잡고 긴장하고 선거를 치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박 전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한 데 이어서 장동혁 대표도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아까 이제 당 대표가 선대위 원장으로서의 어떤 힘이 아직은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대구 지역의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구 지역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사실은 그 4월 말부터 해서 5월 초까지 또는 최근까지 하면 뭐 10개가 넘어요. 그 10개를 쭉 흐름을 분석해 보면 이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사실은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기 지금 나오지만 40대 39라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뭐 다른 여론조사도 또 많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대구는 확실하게 혼전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 두 사람의 그 여론조사 합을 보면 거의 8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20%는 결국 김부겸이냐 추경호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제 층일 가능성이 높은데 대구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 대구예요. 이제 그런 점으로 보면 현재 김부겸 후보가 좀 아마 상당히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김부겸 후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무산된 분위기인데요. 그러자 이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가 김 후보의 캠프를 찾았습니다. 이 조정식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민주당 입장이긴 하지만 뭐 사실상 국회의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위치로 보이는데 이 정치 중립을 지키는 게 사실 국회의장의 이제 역할인데 이런 행보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그 비판은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람이 지위나 역할 이거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국회의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거에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에 기여하려고 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국회의장이 되기도 전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뭐지? 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돼서 정말 국회의장의 역할 그리고 국회의장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잘 세워주고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싸움이 돼가지고 공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감정을 소비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까지 이렇게 크게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여권은 일제히 스타벅스 때리기에 나섰고 이 야권에서는 스타벅스 인증샷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이번 선거 죽창가의 대상은 스타벅스입니다.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입니다. 죽창가냐 스타벅스냐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벅 인증을 해가지고 투표장에 스벅 가지고 가자는 등 뭐 이런 식의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제를 선거와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탱크데이 논란에 이어 이 과거 세월호 참사일 때 사이렌 머그잔이 출시된 걸 거론하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농식품부 장관도 이 기회에 국산차를 많이 마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등 이 스타벅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부와 여당의 이런 대응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커피를 마시느냐 또 국산차를 마시느냐 아니면 커피 중에 어떤 커피를 마시느냐 네. 뭐 이런 거는 저는 소비자 주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대통령이 지금 낙인을 찍었잖아요. 5.18 탱크데이라는 게 5.18에 대한 폄하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고 그다음에 스타벅스의 그 사이렌 머그잔 이게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요. 사실 스타벅스 머그잔 같은 건 1971년부터 로고로 썼다고 하고요. 5.18 탱크데이가 과연 그 마케팅의 일환인지 아니면 5.18 폄하를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부터 낙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지금 그 뭔가 이렇게 편을 가르려고 하는 양상인데 저는 여기에 더군다나 그 정부까지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특정 기업을 압박하는 행위는 정말 황당하기까지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시스템 자체를 저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거는 정치 영역으로 끌어올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이 대통령은 7년 전에 무신사 광고도 소환을 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SNS 글을 통해서 기업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자, 이런 행보도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각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은 이제 일각에서는 좀 이게 좀 과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보면 이것은 5.18에 대한 태도, 국가폭력의 피해가 있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인 감수성, 공감대 이런 게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스타벅스를 뭐 잘못됐다, 뭐 커피 자체가 잘못됐다, 맛이 뭐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품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훨씬 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요. 그러면 5.18에 대한 스타벅스의 뭐랄까요, 뭐 존중 아니면은 어떤 역사 인식, 감수성 이런 게 없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런 걸 먼저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업도 조심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면 기업이 너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십시오. 이 정도의 건의를 하는 게 맞지 이거를 선거를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마치 이게 하나의 무슨 진영 논리의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5.18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너무 여실히 드러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대변인께서 언급하신 대로 야당에서는 정부 여당이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소비자 주권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야당에서는 어쨌든 이거에 좀 반발하는 성격으로 오히려 스타벅스를 사서 뭐 인증샷을 올리고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인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 또는 이 대응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놓은 일종의 덫 여기에 지금 걸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이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주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른쪽으로 가면 국민의힘은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옳고 그름을 국민의힘은 분간할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스타벅스의 마케팅인지 아니면 5.18 폄하 의도가 있는지 지금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낙인을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5.18 폄하라고. 자, 그러면 스타벅스 자체를 옹호할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한 사실규명 뭐 이런 거를 하고 아니면 자,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우리가 스타벅스 편을 들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소비자 주권의 영역에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맡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반박이 아닌가,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광주 전라 지역 지지율이 일주일 새 57.2%에서 68.4%로 좀 오른 걸로 집계가 됐는데 스타벅스 때리기 효과로 분석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스타벅스 때리기 효과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중도가 굉장히 전국 선거에서는 중요합니다. 중도는 너무 과하게 하면은 이거 좀 과하잖아. 이게 권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가라고 오히려 긴장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좋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최병묵 편집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드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 이것 때문에 오히려 결집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건 5.18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 가지고 하는 부분은 따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정치 지도자, 국가 지도자는 경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는 생각 안 하냐. 기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그리고 비례성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공정하게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되는 진영만 생각해가지고 한쪽은 죽여도 된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중도에도 저는 소구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5.18에 대한 태도 자체 전혀 책임 없음 그리고 오히려 그걸 진영 논리로 해가지고 공격하려고 드는 모습 이것 때문에 오히려 결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일베 같은 혐오 조장 사이트의 폐쇄 검토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지지층 결집용으로 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스타벅스 논란을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덫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이 일베 사이트 폐쇄 이것도 저는 덫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마침 이 덫에는 또 국민의힘이 안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베 사이트 폐쇄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표현의 자유를 들고 나와서 일베 사이트를 옹호할 줄 알았던 것으로 아마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또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의 덫에는 걸려들고 또 하나의 덫에는 걸려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용이죠. 대통령이 일베 폐쇄 검토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제 표현의 자유를 들고 나와서 과거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거를 이제 좀 옹호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자, 뭐 혐오 사이트, 저는 혐오 사이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과연 그 혐오 사이트를 정부가 나서서 폐쇄한다. 법적 기준에 맞는다면 모르지만 그거보다는 이 부분은 각각 정말 일반 이용자들이 뭐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이런 법적인 대응으로 해서 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편 뭐 그런 것들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정부가 나서서 이거는 혐오 이거는 아니고
뭐 그러면서 뭐 폐쇄하고 이거는 뭐 부추기고 이거는 좀 정도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국민의힘에서 일베를 폐쇄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이제 북한 찬양하는 사이트는 왜 폐쇄 안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사실 일베 폐쇄는 문재인 정부 때도 당시 청와대가 검토했었는데 폐쇄까지 이어지진 못했잖아요. 이번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폐쇄를 하려면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근대 국가는 어떤 제도나 법에 근간하지 않고 그냥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될 거고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그 행위가 중도까지 영향을 주려면 중도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 시간을 주지 않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달려들었다면 진영 싸움으로 갔겠죠. 네. 그렇지만 이것을 중도에게 시간을 준다면 중도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일베의 혐오, 조롱, 조장 이런 것들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권력이 모든 걸 하면 그럼 본인들의 권력의 우산 속에 있는 데는 가만히 있어? 그럼 뭐지? 라는 판단까지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이 일을 할 때 중도에게 시간을 주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두고 치열한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핵심 내용이 빠진 맹탕 합의가 되는 거 아니냐는 반발이 미국 보수 진영에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임희원 기자입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미 대통령.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과정에서 13명의 미군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se incredible men and women gave their lives to ensure that the world's #1 state sponsor of terror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Oh, and they won't.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전 SNS에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모두를 위한 위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력한 공격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원하는 수준의 합의 없이 협상을 타결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핵폐기에 대해서는 향후 협상을 이어가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맹탕 합의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도 미국의 정치와 의사결정은 제도적 불안정성을 겪고 있다며 협상 타결을 속단하지 않았습니다. خیر ما زمانبندی یا زمان خاصی رو برای نهایی کردن تعیین نکردیم.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이란이 서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상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3년 8개월 전 한 사업가에게 받은 고가의 시계 잔금 2,900만 원을 송금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이 해당 시계를 대가성 금품으로 보고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한 달 뒤 선고를 앞두고 돈을 보낸 이유 뭘까요? 조윤정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건넨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는 구매를 대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계 왜 돌려받아요? 시계값을 받아야죠. 하지만 특검은 대가성 금품으로 보고 알선 수재 혐의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2년 9월 김 여사가 서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시계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김 여사는 지난 11일 서 씨에게 시계 잔금 2,900여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2022년 시계를 받을 당시 선금 500만 원을 이미 줬고 서 씨가 할인된 가격에 샀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냈던 겁니다. 김 여사 측은 이체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재판 증인과 말을 맞췄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지난 8일 서 씨 증인 신문이 끝난 뒤에 잔금을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원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은 지난 15일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고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성과급을 받게 되자 이 결혼 시장에서도 이 두 회사 직원들의 몸값이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물론 결혼정보회사의 기준이겠지만 이 어느 정도로 가치가 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삼성전자 점퍼가 소개팅 최애 아이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지금 구현되고 있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결정사, 결혼정보회사가 지금 밝힌 바에 따르면은 대기업 이렇게 삼성전자 같이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점수대가 한 84점 전후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한 3점 정도 올라서 87점. 87점이란 게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이 자산가 내지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어떤 점수가 됐다라고 하는데 말은 한 3점, 3, 4점 올랐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거의 10점 이상, 즉 판검사, 변호사보다 더 높은 정도의 어떤 선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 여건, 경제적 여건을 중요시하는 최근의 어떤 젊은이들의 어떤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점수가 조정됐습니다만 아직까지 하이닉스에 대한 조정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이 또한 반영될 것이다라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네, 결혼 시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의사나 변호사 같은 이른바 사자 전문직들이 가장 선호되긴 했었는데 뭐 인재들의 사기업 행위 좀 이렇게 많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도 있어 보이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그동안 뭐 이른바 결혼 시장에서 그런데 이제 전문직 못지않게 대기업 직원들도 늘 선호도가 높아왔기 때문에요. 뭐 이게 큰 변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특정 회사에 대한 어떤 또 한정해서 있는 또 현상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반도체 호황을 맞이해서 뭐 주가도 부양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성과급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직원에 대한 선호도도 뭐 차츰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결혼 시장에서 중요한 것이 당연히 경제력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만큼 뭐 사람의 인성이나 됨됨이 이런 부분들도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잘 새겨봐야겠습니다. 네, 최근 결혼 시장에서 이 두 기업의 인기가 치솟다 보니 아무래도 이 기업을 인증하고 들어가야 되는 익명 사이트의 계정을 돈을 주고 사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직원인 척하고 소개팅에 나가거나 하청업체 직원이 본사 직원이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 오버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좀 직장을 사칭해서 나가서 결혼까지 꼬리를 한 경우에 나중에 이게 들통났을 경우에 이걸 취소하거나 뭐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유사한 사건도 좀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기 결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어떤 직업만 쏘겠다라는 것 자체로서 그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하고 하는 특히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중매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직업이나 어떤 자산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그 이혼 내지는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혼인 취소는 기본적으로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그 개인적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단기간에 결정해라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단순히 어떤 그 소개팅에서 나갔다 해서 직업을 쏘겠다는 것뿐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신뢰관계가 무너졌을 때는 이혼 사유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던 걸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11월에 대전에 있는 한 사립대에서 있었던 그 학생들이 올린 글에 보니까 이게 그 여성 10명 중에 8명이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 내용이 있었고 그와 같은 학생들의 얘기가 있으니까 학생들 자체적으로 이 교수의 발언에 대한 피해 확인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각종 증언들이 쏟아졌는데요. 그중에서
여학생들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여학생들은 성매매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자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성매매로 용돈 벌이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신모욕적인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 외에도 서울에 있는 특정 대학교 학생들은 A뿔이다. 그런데 너네들은 지방대학교로 C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상조사를 하고 징계를 하고 그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더 큰 논란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월에 학교 측이 중징계를 요청했고 또 학생들이 인권위에 진정까지 넣었는데도 이 교수는 이번 학기에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학교 측의 2차 가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요. 학교 측이 사실 징계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강의를 하게 두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크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미 지난해 12월에 학교에 진정서 제출했고요. 인권위에도 마찬가지로 진정을 제기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측의 해명을 들어보면 학교 측에서는 교원윤리위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 법인의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상태이기는 한데 아직 해당 교수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마무리가 되지를 않게 되면서 이번 1학기에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징계 절차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강의에 투입되는 것을 전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명이기는 한데 네. 아마도 징계 결과가 나오면 본인에게 곧 통지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조금 더 신속하고 엄정한 징계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네, 이렇게 잊을만 하면 터지는 대학 교수들의 막말과 성희롱 논란. 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원인이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갑을 관계, 교수가 학생을 평가하는 관계다 보니까 권력 관계에 있게 되고 그것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고요. 실제로 또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다, 강학의 자유다. 이것을 주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본인들이 어떤 갑적 지위를 더 강화하는 것 같고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교수에 대한 문제가 되지만 그 징계가 솜방망이 징계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인공지능 AI를 바벨탑에 비유하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AI가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교시가 나왔는지 구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오 교황은 현지 시간 25일 바티칸 교황청 강당에서 회칙을 직접 발표하며 AI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강조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needs to be disarmed. Moment needs words capable of attracting attention, awakening consciences, and indicating paths forward for humanity. 성경 속 바벨탑과 AI 기술을 비교하며 또 하나의 바벨탑 건설을 포기하고 공동선을 구축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으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가톨릭 회칙은 가톨릭 신자와 주교들에게 전하는 최고 권위의 교서로 레오 교황이 회칙을 발표한 건 지난해 5월 즉위 이후 처음입니다. 평소 반전 메시지를 자주 내온 교황이 AI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건 AI가 전쟁에 악용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레오 교황은 AI가 사람들이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었다면서 기술이 인간을 지배할 수 없도록 먼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회칙이 AI 규제를 완화하려는 미 트럼프 행정부와의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전쟁 상황 속에서 자신을 예수로 비유하는 듯한 AI 합성 그림을 올리는가 하면 전쟁을 비판하는 레오 교황에게도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Pope Leo said things that are wrong. I think he's very weak on crime and other things. So. 이번 회칙 발표에는 AI를 무기 개발 등에 활용하는 것에 반대해 트럼프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 창업자도 참석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사흘간의 연휴 동안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주요 관광지는 나들이 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전남 곡성의 기차 마을은 수천만 송이 장미로 장관을 이뤘는데
일요일까지 축제가 이어진다니 이번 주말에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터널 사이로 형형색색의 장미가 장관을 이룹니다. 햇빛까지 어우러져 자태를 뽐내는 꽃밭을 배경으로 나들이객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일단 와보니까 꽃도 이쁘고 이렇게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평소 하지 못했던 말들도 꺼내봅니다. 와이프와 똑 닮은 꽃들이 많습니다. 축구장 10개의 면적에 펼쳐진 전남 곡성 기차마을 장미축제 현장. 세계에서 온 1,004종의 장미가 넘실댑니다. 축제장엔 수천만 송이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옆에만 있어도 꽃내음이 진동합니다. 너무 향기롭다. 오늘 장미 향에 취해가지고 꽃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제주에선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수국이 고개를 내밀었고 제주도 와서 이렇게 일찍 수국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부산 해수욕장에선 아이들이 모래놀이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부산 그 도시 조각상이 가장 눈길 끄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큰 디테일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시민들은 얼마 남지 않은 여름 휴가를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내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미국 메모리얼 데이의 독특한 풍경인데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기 위해 모인 라이더들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알링턴 메모리얼 다리입니다. 성조기를 단 오토바이들이 대형을 맞춰 달리고 있는데요. 38년 동안 이어져 온 기억을 위한 질주 퍼레이드입니다. 엔진의 거대한 굉음으로 도심을 뒤흔들며 사라진 전우들을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오토바이가 모인 모습, 과연 장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 살아남은 참전 용사들이 현실에서 직면한 아픔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매년 수많은 시민들이 연대의 뜻을 보내는 대표적인 추모 행사로 자리매김한 만큼 여전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쟁 실종자들의 수색을 촉구하고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퇴역 군인들의 자살 예방 대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살피려는 노력이 깊은 울림을 주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전국에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주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비는 오늘 낮부터 대부분 지역에 확대되겠고 내일 오전 서쪽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제주와 남해안 중심으로 양이 많습니다.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 중심으로 최대 150mm 이상, 그밖에 남부지방에도 20에서 많게는 10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최대 6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부산 2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대부분의 비는 그치겠지만 모레인 목요일에는 중부와 호남에 또다시 비 예보가 들었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